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머니의 선택. 65세의 한 아주머니.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려 1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었다. 퇴직 후 조용한 나날을 보내려 했건만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평온한 노년을 산산조각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됐으니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30년 전 이 남자는 처자식을 버리고 떠났다. 그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남겨두고 이제 와서 병들자마자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 간병을 요구했다. 아들은 어땠는가? 간청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감사가 아니었다. 도덕적 압박이었다. 그녀는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병실에 들어가 한 번 쳐다봤을 뿐. 다음 날 그녀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변덕도 충동도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녀의 결론이었다. 가정이 족쇄가 되고 가족애가 착취가 되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선택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도록 더는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어째서 이들은 결국 모두 허둥지둥하게 되었을까? 오늘 당신은 한 여인이 가장 차분한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극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지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바란다. 내 이름은 박숙란, 올해 65세다. 대구 수성구의 3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에 산다. 이 집은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남편의 이름도 공동대출도 없다. 오직 나와 내 혈압만이 20년간의 암묵적인 합의 속에 공존할 뿐이다. 퇴직한 지 5년, 생활은 규칙적이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끓는 물에 녹차를 우린다. 7시 정각에 이마트에 장 보러 나간다. 세일하는 닭다리가 보이면 한 팩 더 사고 없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요리하니까 8시에 돌아와 바닥을 닦고 9시에는 TV를 켜 KBS 뉴스를 본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는다. 가끔은 소파에 웅크려 낮잠을 자기도 한다. 한 번 자면 2시간은 훌쩍이다. 깨어나면 허리가 좀 쑤시지만 마음만은 가볍다. 맹물처럼 담백한 나날이지만 땀과 눈물이 뒤섞였던 지난 세월보다는 100배 낫다. 나는 지금의 평온이 좋다. 늙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가장 두려운 것은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당신에게는 아직 책임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책임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 남은 몇 년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일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날 아침은 날이 좀 흐렸고 바닥도 유난히 미끄러웠다. 생강을 넣은 우럭 매운탕을 끓이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 받으려다 귀신에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숙란 씨 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병원에 최정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가족이신가요? 수화기를 쥔 채 내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그 이름, 마치 관 속에서 기어나온 뱀처럼 갑자기 내 고막을 휘감았다. 나는 1초간 침묵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전 남편이에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현재 뇌졸중으로 입원해 계시고 반신마비 상태라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십니다. 상태가 위중한 편입니다. 저희가 비상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와서요. 부득이하게 입원 기록에 남아있는 예전 정보로 연락드렸습니다. 그의 새 가족은요?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살지 않았나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저희가 기록에 있는 엽시 성의 여성분께 연락했는데 받자마자 끊으시고 그 후로는 전혀 응답이 없으십니다. 통장님을 통해서도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현재 치료비 정산과 향후 거칠 문제에 대해 상의할 분이 필요합니다. 창밖을 보니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로 날아갔다. 마치 이 상황이 재수 없다는 듯이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내 침묵을 보고 덧붙였다. 저희는 단지 가족을 찾아 기본적인 연락을 취하려는 것 뿐입니다. 상태가 낙관적이지 않아서요. 나는 웃었다. 입가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웃음이었다. 잘못하셨네요. 그 사람은 30년 전부터 이미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전화기 저편의 사회복지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말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래도 누군가 와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면담을 해보시고 향후 요양기관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나는 빠르게 대답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할 거라고는 보장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다. 냄비 속 우럭은 이미 흐물흐물 뭉개져 있었고 집 안가득 비린내가 진동했다. 30년간 소식 없던 남자가 쓰러지자마자 찾는 것이 자신이 선택한 새 가정이 아니라 병원 기록을 뒤져 찾아낸 그의 인생에서 진작에 지워졌어야 할 내 이름이라니. 이게 엇보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하느님도 가끔은 냉소적인 농담을 즐긴다는 것만은 알겠다. 이 전화가 끝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아들, 엄마, 전화 받으셨죠? 저도 방금 병원에서 전화 받았어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선수쳤다. 목소리는 침착했다. 마치 상황을 가늠하려는 듯. 응, 알고 있어.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그라는 모호한 대명사를 썼다. 마치 시장에 가거나 절에 가는 것처럼 가볍게. 누굴 보러?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내 침묵을 알아차렸는지 재촉하지 않았다. 엄마가 아직 그 사람한테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그 꼴이 됐잖아요. 그는 몇 초간 머뭇거렸다. 병원에 처리해줄 사람도 없고요. 나는 식탁에 앉아 나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 식탁은 당시에 내가 70만 원을 주고 산 것이다. 붉은색 원목. 이사를 3번이나 다녔지만 목숨처럼 아꼈다. 나는 식탁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 식탁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사람은 어째서 이리도 쉽게 돌아서는 걸까? 그냥 저랑 같이 가주세요.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기껏해야 동의서에 서명하고 의사소견이나 듣는 정도일 거예요. 제 아버지잖아요, 엄마. 제가 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저 혼자 가서는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엄마가 계셔야 병원 쪽에서도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엄마가 계셔야. 이 네 글자는 존중처럼 들렸지만 실은 책임 전가였다. 그는 혼자 가기 두려운 게 아니었다. 혼자서 총알바디가 되기 싫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냈니? 내 목소리는 평탄했다.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메신저로 제 직장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긴 했어요. 깊은 얘기는 안 했고요. 그쪽 사정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 그 엽시라는 여자는 도망갔는지, 아직도 불법 고스톱 치고 다니는지 알아? 엄마, 그 사람한테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먹고 싸는 것도 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한대요. 병원에서도 가족 없이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있잖아. 그 여자는 당신보다 더 살갑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어디 갔는데?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아마 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나 보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말했다. 가볼게. 하지만 간병 동의서 같은 건 서명 안 해. 돈도 10원 한 푼 안 내.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용서받지 못한 아이처럼. 나는 전화를 끊고 식탁 위의 음식들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나는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효자가 되었는지 안다. 그는 전 남편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 재앙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자신의 학교 부장 교사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아내가 싫어할까봐, 이웃들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결국 그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두려웠던 것은 이 연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대사를 외워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병동.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목구멍을 간지렸다. 나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병실 문 앞에 섰다. 정말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그 과일 봉지는 그에게 먹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일종의 예의 바른 제스처, 내가 왔다는 증거였다. 침대 위에 웅크린 덩어리는 거의 사람 같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내 기억보다 더 작아져 있었고 피부는 축 늘어져 있었다. 입은 비뚤어지고 눈은 흐리멍덩했다. 한쪽 눈은 감겨 있고 다른 한쪽 눈은 멍하니 뜨여 있었다. 입가에서는 침이 흘렀고 입안에서는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순간 그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최정표 씨? 지나가던 사회복지사 한 명이 나를 보더니 망설이며 덧붙였다. 사모님이신가요? 전 부인입니다. 나는 정정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30년 전에 이혼했어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정중함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못 받겠는가? 이런 상황은 대부분 도망간 내연녀, 무책임한 자식, 냉정한 전 배우자로 귀결된다. 그들은 이미 감정에 책임지지 않는 법을 터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재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요양기관으로 옮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직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서류에서 선생님의 연락처를 찾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드렸습니다. 그건 30년 전에 그가 입원했을 때 등록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바꾸지도 않았군요. 내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 후로는 유효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옆 씨의 연락처는 사회복지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5번 전화했는데 모두 끊으셨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으십니다. 나는 냉소했다. 도망 하나는 빠르군. 병상에 누워있던 최정표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그 소리는 마치 찢어진 풍금 같았다. 그는 간신히 목을 돌려 흐릿한 시선으로 나를 향했다. 침이 입가에서 턱까지 흘러내렸다. 그는 힘겹게 몇 마디를 내뱉었다. 숙란 씨, 맞지? 나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낯선 사람이 주문을 외우려는 것을 지켜보듯. 그 목소리는 뭉개지고 불분명했지만 뻔뻔스러울 정도의 익숙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재회하러 온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도 늙었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웃으려는 것인지 근육 경련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지난 30년간 내가 청소한 화장실, 내가 지은 밥, 내가 짊어진 빚들. 그가 그중 어느 하나라도 알까? 내가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서 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 부산에 있었나? 아니면 룸살롱에?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나? 역시? 아니면 그를 사랑하고 이해해준다는 또 다른 어떤 여자? 그는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데려왔다. 썩어빠진 육신, 가련한 표정.
그리고 반쯤 망가진 언어 시스템을 장착하고서 내가 다시 한번 호구가 되어줄 것인지 물으러 온 것이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침 섞인 웅얼거림과 가식적인 온정을 들었다. 병실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마비된 얼굴 절반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문득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이것은 재회가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그는 피고 나는 원고, 판사는 세월이었고 배심원은 내가 지난 30년간 이를 악물고 버텨온 모든 밤들이었다. 우리는 택시에 앉아 있었다. 기사님은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틀어놓았고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를 보았다. 마치 지난 30년처럼 기다려주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아들 최지아는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먼저 화제를 꺼내길 기다리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나는 선물하지 못한 사과 봉지를 발치에 두었다. 발가락이 실수로 사과 하나를 건드려 작은 소리가 났다. 한참 후에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렇게 된 걸 보니 좀 불쌍하긴 하네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얼굴은 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서는 내가 낯설게 느끼는 빛이 번쩍였다. 슬픔이 아니었다. 불안감이었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는 종류의 불안감. 불쌍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을 용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래도 제 아버지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병원에서도 계속 응급병동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네가 준비하면 되잖아. 내가 말했다. 너는 그 사람 아들이니까. 엄마, 저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래야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요즘 부장 승진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매일 밤 9시까지 회의하고 학교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그리고 우리 집도 좀 불편하고요. 내 집이 불편하다고? 나는 냉소했다. 내 집이 바로 내 집 1층 아니니? 그의 입가가 움찔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정 씨도 바쁘고 미나 숙제도 많고요. 정말로 아버지를 모셔오면 생활이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2층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2층은 내 방이야. 내 목소리는 평탄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그는 대꾸하지 않고 말했다. 어차피 지금은 말씀도 잘못하세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요. 오늘 엄마 보고 웃으시던데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직. 나는 참지 못하고 그를 돌아봤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우리 다시 상의해보자는 거죠. 집에 가서 윤정 씨한테도 물어보고요. 아니면 간병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병인 비용은 누가 내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방법을 찾아봐야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이었다. 내 아빠 달라질 거야. 다시는 도박 안 한대.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매번 똑같았다. 방법은 그들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항상 내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차가 집 앞에 섰다. 그가 먼저 내리더니 내 과일 봉지를 들어주려 했다. 나는 그를 제지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더 말하지 않고 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득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이 단독주택이 더는 깨끗하지 않게 느껴졌다. 오늘이 내 평생 진심으로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싶었던 두 번째 날이었다. 나는 아이 하나를 키워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아내를 얻어 좋은 집에 살게 하면 내 인생은 본전을 뽑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 위에는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내가 퇴직하던 해에 정리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주택매매 계약서와 은행 송금 영세서 뭉치가 있었다. 20여 년 전부터 내가 이를 악물고 갚아나간 모든 대출금의 기록. 모두 깨끗하게 청산했다. 그 집이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 단독주택이다. 당시 평당 70만 원밖에 하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학원에서 강의하고 과외를 하며 계약금을 모았다. 그때는 은행에서 한부모 여성에게 대출을 잘해주지 않았다. 나는 5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지점장을 설득해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단 1원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전부 내 힘으로 벌었다. 그 시절 나는 혼자 아들을 키웠다. 매일 아침 6시에 나가 밤 10시에야 돌아왔다.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동네 학원에서 새 타임을 뛰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제대로 씹지도 못했다. 아들 최지안의 방과 후 돌봄은 아래층 이웃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겨울에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휴가를 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내가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 잊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내게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다. 성실하고 분수를 알며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돌보게 해줘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나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의 아들이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 마음에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 거절했다. 그 후로 그도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스쳐 지나갔다. 별일 아니었다. 나는 혼자인 것에 익숙했다. 삶은 단순하고 깨끗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최근에야 깨달았다. 깨끗한 삶을 너무 오래 살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화낼 줄도 거절할 줄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딸을 데리고 돌아왔다. 나는 병원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에 앉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 이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병상은 사흘밖에 못 쓴대요. 그 후에 요양기관으로 옮기지 않으면 퇴원해야 한대요. 나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저희가 안 모시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다만 저희 집은 정말 여의치가 않아서요. 미나는 요즘 영어 인증 시험 준비해야죠. 피아노 연습해야죠. 학원에 예체능까지. 생활이 이미 충분히 복잡해요. 게다가 아시잖아요. 지한 씨, 요즘 부장 승진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서류 작업하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저도 사람 돌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마치 대본을 외운 사람처럼. 엄마, 저희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걸레처럼 부드러웠다. 어머니 2층 방 비워두는 것도 아깝잖아요. 아버지를 잠시 거기서 지내시게 하는 건 어때요? 저희가 틈틈이 올라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 방이 비어있는 건 맞지. 하지만 나는 그들을 쳐다봤다. 아무나를 위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네가 나한테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니었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내 아버지가 된 거야? 그는 멋쩍게 웃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 마세요. 지금 저렇게 된 걸 보면 정말 불쌍하잖아요. 내가 묻지. 지난 몇 년간 너는 그를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본 적 있니? 작년 생신 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건강하세요라고 답장했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네 집에 모시든가 네가 요양시설을 알아보든가.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건데? 이윤정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미나한테도 도움이 돼요. 요즘 학교에서 가정 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아시잖아요.
어른들이 돌봐주시고 가정이 화목하면 아이 진학에도 가산점이 붙어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학교 지원할 때 조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3대가 함께 사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지금 나한테 진학 얘기를 하고 3대 동당 얘기를 하는 거니? 너희는 반신불수가 된 노인을 여기다 던져놓고 그게 손녀딸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아들이 다급해졌다. 엄마, 말씀 좀 그렇게 험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험하게 하지도 않았어. 나는 일어섰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내 아버지가 처자식 버리고 빚더미에 앉아 도망쳤을 때 나는 30년간 참았어. 내가 힘들게 너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집 사주고 결혼시켰어. 어느 것 하나 내 돈으로 하지 않은 게 있니? 이제 내가 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데 너희는 와서 그가 불쌍하니 내가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구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산 거야. 내가 이 집을 살 때 내 아버지는 부산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었어. 너희는 불효해도 되지만 나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니?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꺼내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탁, 탁, 탁. 마치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나물 무침 한 접시가 더 놓였다. 아무도 감히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장례식보다 더 조용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젯밤의 그 차가운 식사가 그들을 좀 진정시켰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현관 앞에 휠체어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3초 동안 쳐다본 후에야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그 최정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담요를 걷어차고 두 다리를 벌린 채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눈빛은 공허했고 입가에는 밥풀이 묻어 있었다. 뒤에서는 아들 최지안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마치 선행을 베푼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편할 것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꽉 닫은 것이 아니라 살짝 열어두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마치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손녀딸 미나가 연 것이었다. 아이는 아직 어려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할아버지가 온 것이 마냥 기뻤다. 나는 일어나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휠체어를 보았다.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처럼. 이제 들어왔으니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지. 마음 놓으렴. 아무데도 못 갈 테니까. 아들은 가볍게 말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를 보았다. 그곳은 나만의 작은 공간이었다. 이곳은 한때 내가 이를 악물고 아이를 키워낸 보금자리였다. 이제는 휠체어라는 한마디에 그 중심을 빼앗겼다. 나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희 상이 다 끝낸 거니?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와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희 말대로라면 내가 지금 구급차를 불러 내 침대에 눕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구나. 내가 말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턱을 들어 소파에 널브러진 저 고기 덩어리를 보았다. 환영한다. 저녁에 나는 요리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사온 라면 두 그릇뿐이었다. 나는 위층 방에 앉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후루룩거리는 소리와 그들의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화나신 것 같아.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면서 왜 굳이 모시고 왔어?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조금도 없었다. 오직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의 국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손대지 않았다. 젓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9시 아들이 내려왔다. 엄마, 오늘 죽 없어요? 그가 하품하며 물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너도 끓일 줄 알잖아.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평소에는 윤정 씨가 해서요. 오늘은 네가 해봐. 그는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쌀통을 뒤졌다. 하지만 쌀을 씻다가 물을 온몸에 쏟고는 결국 아내를 깨워 내려오게 했다. 부엌은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다. 마치 남의 집 사람처럼 식사 때 최정표가 다시 불분명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술 마시고 싶어.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버지, 왜 또 그러세요? 나는 냉소했다. 마시고 싶다는데 마시게 해. 어쩌면 마시고 그대로 가버릴지도 모르잖아. 깔끔하게, 간병할 필요도 없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이 집은 내가 산 거야. 그가 와서 사는 걸 내가 아무 말 안 하니 내가 벙어리인 줄 아나 보구나. 내가 밥을 안 하니 내가 냉혈한인 줄 아나 보구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말해봐.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지독한 소변 냄새에 말을 멈췄다. 최정표가 실금한 것이다. 바지가 젖었고 휠체어 밑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다. 이윤정이 즉시 코를 막았다. 세상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리 말해야죠. 나는 움직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돌본다며 와서 닦아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기저귀 한 팩을 꺼내 그들 앞에 툭 던졌다. 어떻게 갈아입히는지는 인터넷 찾아봐. 그리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잠갔다. 마침내 나도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듯. 나는 침대 가에 앉아 지난 30년간 어떻게 버티고 참고 받쳐왔는지 회상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자신들의 담보물로 삼고 있었다. 가족에는 인질극이 아니며 나는 인질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이 소동을 끝까지 연기할 작정이라면 나도 기꺼이 함께 연기해주겠다. 이 집과 이 늙은 몸뚱이에 미안하지 않도록 나는 그가 거실 휠체어에서 자는 것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휠체어에 없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모퉁이를 돌 때 짙은 양 냄새와 소변 냄새가 섞인 역한 공기가 느껴졌다. 마치 창문 없는 병실 같았다. 내 발걸음은 2층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살며시 문을 밀었다. 그리고 보았다. 최정표가 내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입은 반쯤 벌리고 한 손은 내 베개를 잡고 있었다. 바지는 깨끗하게 갈아입지 않았고 담요는 삐뚤어져 있었다. 소변 냄새는 이미 내 매트리스에 스며든 것 같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30초 동안 쳐다봤다. 가슴 속에는 분노가 아닌 척추를 타고 뒤통수까지 올라오는 차가운 마비감이 느껴졌다. 그 침대는 내 평생 유일하게 편히 잘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 방은 내 평생의 인내로 사들인 성이었다. 내가 재혼을 거절하고 억울함을 참아내고 비굴함을 거부하며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안식처였다. 이제 그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30년 전에 나와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그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가 내게 청춘과 피로와 평생의 존엄을 빚지지 않은 것처럼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향했다. 입가에는 불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기가 더 푹신하고 잠이 잘 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는 아들 최지한과 이윤정의 대화가 들려왔다. 엄마,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어머니 평소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
아버지 저 침대에서 주무시게 하는 게 딱이지 계속 계실 것도 아닌데. 이은정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했다.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잘못 주무시다가 욕창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때는 치료비 누가 낼 건데?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누가 그 사람을 위층으로 올렸어? 내가 물었다. 아들이 멋쩍게 웃었다. 엄마, 평소에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침대를 아버지께 잠시 양보해드리면 어떨까 했어요. 하룻밤만요. 그분도 편하게 주무셨을 거예요. 편하게?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는 정말 수치심이라는 게 조금도 없구나. 엄마, 저희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인데? 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는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에 살았어.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지. 그는 내연녀랑 펜션을 운영하면서 큰 집에서 살고 수입 담배를 피웠어. 이제 반신불수가 되니까 내 침대가 생각났나 보구나. 너희는 그렇게 그를 들쳐매고 들어왔어.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이은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고 저희는 출근해야 하고. 그럼 너희가 돌봐. 우리는 일해야 하고 미나도 학원 가야 해서 정말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는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니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조금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내 퇴직은 너희에게 내 인생을 팔아넘긴 게 아니야. 나는 한여도, 간병인도 너희가 책임을 떠넘길 도구도 아니라고. 최지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아버지 저렇게 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나는 내가 힘들게 키워낸 그의 얼굴을 보았다.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어릴 때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 내가 그를 업고 병원에 갔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을 때 내가 휴가를 내고 그와 함께 상담 선생님을 만났다.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내가 밤에 화장실에 숨어 울고 나서 그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끓여주었다. 지난 세월 내가 바친 모든 것을 그는 이미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애초에 마음에 담아둔 적도 없었던 걸까?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마음 아파하고 누가 돌봐주는데? 내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다시는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건 내 침대야.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아직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고. 말을 마치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예비 열쇠를 꺼내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열쇠를 목에 걸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았다. 주름은 작년보다 더 늘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이 전쟁, 나는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내가 편히 잠을 자기 위해서였다. 더는 당연하잖아, 어른이잖아 라는 목소리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었다. 양심을 다 써버린 것이었다. 오늘부터 나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평생 남이 해준 밥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없다. 입맛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였다. 아이가 태어나 자랄 때까지, 월세방에서 내 집 마련까지 매 끼니는 내 손으로 차렸다. 나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정성을 기억해 줄 거라 생각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다면 그들은 배부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6시 정각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TV를 켜고 바닥을 닦았다. 오직 부엌에만 들어가지 않았다. 냉장고는 어제 일부러 텅 비워두었다. 간장 한 병과 달걀 2개뿐이었다. 7시 반, 아래층에서 찬장 여는 소리, 봉지 뒤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오늘 죽 없어요? 나는 2층 베란다에 앉아 여유롭게 신문을 넘겼다. 마치 남의 집 구경을 하듯. 8시 15분, 아들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다. 엄마,
오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나는 그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퇴직한 사람도 가끔은 쉬어야지. 그는 멋쩍게 웃었다. 저희가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요. 윤정 씨도 몸이 좀 안 좋고요. 내가 너희 보고 밥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나는 부엌을 가리켰다. 가스레인지 쓸 수 있고 냄비도 있고 밥솥은 너희 베개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놨어.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지목당했지만 예습하지 않은 학생처럼. 결국 이윤정이 내려와 달걀 프라이를 했다. 밥은 서리 걷고 미나는 먹으면서 투덜거렸다. 할머니가 한 게 더 맛있는데.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점심에도 요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다. 저녁 때가 되자 배달비가 식재료비를 따라잡을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TV 볼륨을 최대로 높여 TV조선 뉴스 진행자의 고함 소리가 그들을 짜증나게 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나는 욕을 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다. 이 집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밤이 되자 나는 일부러 1층 방문 앞을 지나갔다. 최정표가 목마르다고 뭐 마실 것 좀 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윤정은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좀 기다려요. 술 마시고 싶다고?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술? 지금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주제에 소주라도 마시고 싶은가 보지? 누가 고스톱판이라도 버려주길 기다리는 건가? 그가 중얼거렸다. 예전엔 한 잔 마시면 바로 잠들었는데 그건 예전이지. 예전에는 뛸 수도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고 우리 모자를 버리고 갈 수도 있었지. 지금은 어디에도 못 가. 그냥 그 침대에 누워서 뿔이나 내리시지. 그는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입가를 실룩거렸다. 마치 몸을 뒤집으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그게 바로 네가 선택한 운명이야. 밤에 나는 일부러 창문을 열어두었다. 바깥의 오토바이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모두 들어오게 했다. 그 병실이 더는 조용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방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소변이 아니었다. 밤새 스며 나온 오줌과 똥 냄새였다. 그는 입을 벌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에 울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의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의 바지를 갈아입혀 주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에 반신불수 노인이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금 상태라 위생 문제가 심각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그 노인분은 누구신가요? 제 전남편입니다. 현재 가족이 아니고요. 누군가 강제로 이곳에 데려다 놓고 돌보지도 간병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집을 나가야 하니 경찰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짐을 쌌다. 그리고 친구 서경이에게 전화했다. 너희 집 소파 며칠 빌릴 수 있을까? 그녀는 듣자마자 웃었다. 소파뿐만이 아니지. 우리 집에 너 먹을 라면도 있어. 나는 그렇게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내가 2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났다. 도망치는 것 같기도 반격하는 것 같기도 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강렬한 결심만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알려줄 차례였다. 나는 누군가의 당연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어떤 나이가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 외로움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죽기 직전까지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나는 서경인의 집 소파에 앉아 그녀가 끓여준 팥죽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말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거야? 그녀가 물었다. 이미 했어. 후회하기엔 늦었지. 나는 팥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입안은 달콤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때? 그래도 내 전남편인데.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다. 그녀는 내가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나는 한 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다. 한 번 돌아서면 불타는 현장을 등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왔다. 침대 위 축축하게 젖은 노인을 보고 그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주택 등기부 등본, 이혼 증명서, 입원 기록을 제시하며 조리 있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며 현재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가 반신불수가 된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여기에 누워있는 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운명입니다. 경찰관들도 정중하게 사회복지과에 연락해 임시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날 때 나를 거의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자유였다. 3일 후 나는 신분증, 주택계약서, 열쇠를 들고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들어갔다. 중개사는 내가 집을 팔러 왔다는 말을 듣자 눈이 빛났다. 사모님, 이 동네 지금 시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 단독주택이면 최소 10억은 부를 수 있고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현금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잔금까지 치르는 조건으로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사모님, 혹시 해외로 이민 가시나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후회할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처리해주겠다고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개 수수료는 좀 깎아주세요. 저는 가격 흥정 안 할 테니 기다리게만 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내 집은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왔다. 구매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열흘도 안 되어 전액 현금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이 집은 내 명의였다. 이혼 후에 산 것이고 누구와 공동 명의로 하지도 않았다. 아들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 나는 당시의 대출 기록을 명확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누구도 법적으로 내게 흠을 잡을 수 없었다. 등기 이전 날, 나는 등기소에 서서 익숙한 등기부등본이 낯선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예상했던 서운함은 없었다. 오직 자유로워졌다는 느낌뿐이었다. 아들이 내가 집을 판 사실을 안 것은 이웃 아주머니의 전화를 통해서였다. 숙란 씨, 그 집 정말 파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실측하던데.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 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니? 그가 말을 더듬었다. 엄마 명의죠. 하지만 저도 거기 살고 있잖아요. 미나도 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40년간 키웠으니 네가 은퇴할 때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거니? 내 딸이 학교 다니는 것도 내 집을 차지할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럴 거면 내 할아버지, 네 외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와서 살지 그러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잔인해요. 아버지도 저렇게 되셨는데 신경도 안 쓰시고 집까지. 누가 잔인한지는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겠지. 내 그 하찮은 효심은 고작 내 부장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뿐이잖니.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너랑 연 끊을 거다. 그거야말로 제가 바라는 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은 안정적이었고 혈압도 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계좌의 돈을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옮겼다.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새하얀 현대 산타페 한 대를 샀다. 사륜구동, 풀옵션으로. 나는
직접 갈색 가죽 시트를 골랐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는 웃었다. 차 때문이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더는 도시락 좀 싸다 줘. 왜 이렇게 늦게 와? 내일 우리 애 좀 데리러 가 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뒷좌석은 나의 자유 공간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대구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늦어름의 바람이 불어와 내 어깨에 흰머리를 흩날렸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이 차는 내가 20년간의 결혼 생활의 잔해를 팔아 얻은 것이다. 이 여행은 내가 65년 만에 뒤늦게 치르는 성인식이었다. 출발하는 날, 날씨는 매우 좋았다. 햇살이 차 지붕을 뜨겁게 달궜다. 나는 운전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조차도 그게 내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창밖의 산세가 겹겹이 펼쳐졌다. 마치 내가 겹겹이 억눌러 왔던 과거처럼 모든 길이 마치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달려 더 멀리 더 깨끗한 곳으로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대구에서 동해안의 강릉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은 중앙고속도로를 거쳐 험난한 산길을 통과하는 경로를 안내했다. 나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구불구불한 길, 가파른 언덕, 긴 터널. 내 인생과 똑같았다.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예전에 나는 125cc 오토바이를 탔다. 퇴근할 때마다 학원 강의 자료를 싣고 팔꿈치가 빠질 것처럼 쑤셨다. 비 오는 날에는 비닐 우의를 입어야 했고 신발은 다 젖었다. 그러고도 학교 학부모 회의에 가야 했. 지금 나는 내 SUV 안에 앉아 있다. 의자는 허리를 감싸주고 에어컨은 호텔 로비처럼 시원하다. 오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평생 가난하게, 평생 참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 독하게 마음먹고 방향을 트니 모든 것이 변했다. 강릉 정동진의 바람은 매우 거셌다. 나는 해변에 서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부딪히고 물러나고 다시 부딪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바다를 등지고 역광 속에서 내 흰머리가 바람에 모두 흩날렸다. 사진 속의 나는 퇴직한 교사 같지 않았다. 오히려 막 감옥에서 탈출한 늙은 탈옥수 같았다. 나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한 줄의 글을 썼다.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안전벨트를 맨다.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메시지가 폭주했다. 예전 학원 동료, 초등학교 동창, 심지어 예전 제자의 어머니까지 댓글을 달았다. 숙란 씨, 너무 멋져요. 차로 전국 일주하는 거예요. 최고예요. 심지어 한 젊은 계정은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댓글들을 훑어보았다. 마치 고양이가 창가에 누워 햇볕을 쬐는 것처럼 마음속이 아픈 건지 따뜻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서경이는 나중에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와서 나와 합류했다. 그녀는 차를 보자마자 눈이 빛났다. 세상에, 이 차 네가 산 거야? 그럼 내가 훔쳤겠니? 나는 운전석 등받이를 툭 쳤다. 그녀는 조수석에 올라 두 손을 모았다. 하늘에 감사한다. 드디어 너랑 같이 도망칠 수 있게 됐구나. 우리 두 늙은 여자는 각자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옛 노래를 들었다. 차는 동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반짝이는 태평양을 보며 우리는 문득 조용해졌다. 다시 돌아갈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그 단독주택, 그 침대, 그 위에 누워 죽지도 않는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계산과 이용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을. 돌아가서 뭐하게. 내가 말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집이 아니었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는 보성의 한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창밖으로는 녹차밭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차잎을 스치는 소리는 그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다. 밤에 나는 라이브 방송을 켰다. 제목은 65세 처음으로 내가 결정한 방에서 잠들다였다. 짧은 10분 동안 0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려들었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도 아주머니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당신을 보니 저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대단한 여성도 아니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원했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평생 가장 황당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내 선의를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 자신이었다. 이제야 알겠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면 결국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에겐 차가 있고 돈이 있고 결정권이 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도 있다. 나는 65세의 내가 35세 때보다 더 자유로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대구로 돌아가기 전 나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틀을 묵었다.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중학교 교사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캡처 화면이었다. 종합 편성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인 가족의 재구성의 한 장면이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남자가 회색 셔츠를 입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고집이 세세요. 아버지를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반신불수가 되셨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는 20여 년 전 우리 가족 사진을 비췄다. 나는 흰 셔츠를 입고 아들을 안고 있었고 아들은 이해심 있는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최정표는 옆에 서 있었다. 아직 대머리도 반신불수도 아니었다. 배경음악은 딱 맞춰 흘러나왔다. 무거운 피아노 소리에 사회는 냉담하다는 표정의 진행자의 멘트가 더해져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TV 속에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내가 가정을 버렸다고, 내가 냉혈한이라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늙고 병든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심지어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고. 제작진은 일부러 휠체어에 앉은 최정표의 모습을 찍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숙란 씨,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당신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웃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웃음이었다. 문득 흥미로워졌다. 그들은 대중이라는 도덕법정을 소환해 나라는 어머니, 전처, 어른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직 방송만 보는 시청자들에게 효도란 무엇인지, 관용이란 무엇인지 가르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착각했다. 나는 더 이상 30년 전 병원 문 앞에서 의사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고 아이 학원비를 위해 모욕을 참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는 증거가 있고 기억이 있고 아직 다하지 못한 진실이 가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남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나는 이전에 한 기자가 내게 보냈던 개인 메시지를 열었다. 한 시사 주간지의 베테랑 여성 기자였다. 내가 처음 운전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연락해 중년 여성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며 인터뷰 의향을 물었었다. 이제는 그럴 의향이 생겼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바로 받았다. 박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건가요? 응할 뿐만 아니라 라이브로 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웃었다. 제가 이 말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나는 그녀의 사무실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최정표와의 이혼 증명서, 법원 조정 기록, 그가 도박빚을 지고 내연녀와 동거했던 주소 증명서, 그리고 내가 30년간 매번 주택대출금을 이체했던 통장 사본이 있었다. 우리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녀가 한마디 물으면 내가 한마디 대답했다. 왜 전 남편을 돌보지 않으셨나요? 그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들은요? 저는 사람을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건 주판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카메라를 보며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살기를 남겨두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여성에게 너무나 잔인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마자 즉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엄마다. 그 방송국 헛소리했네. 저 아들은 자기 승진만 지키려는 거였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재구성, 공식 계정을 태그해 방송을 내리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 댓글들을 보며 기쁘기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지방신문의 사회면에는 내 이야기의 제목이 실렸다. 그녀의 단절은 냉혹함이 아니라 깨어남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회가 마침내 누가 진정으로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나는 노년을 외롭게 보낼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때로는 용기 내어 첫걸음을 떼면 깨어난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먼저 침묵을 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반이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단독주택 차고 안으로 비쳐 들어왔다. 나는 새 산타페를 문 앞에 세웠다. 시동을 끄기도 전에 안에서 자잘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아들 최지한이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엄마, 돌아오셨네요. 그의 등 뒤에는 이윤정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 표정은 찻잔보다 더 뜨거웠다. 배려하는 척했지만 손은 떨고 있었다. 마침 방송국 사람들도 와 있어요. 이야기 좀 나눠보시겠어요? 나는 거실에 카메라 3대가 설치된 것을 보았다. 한 진행자는 소파 다른 쪽에 앉아 대본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 환하게 웃었다. 박 여사님,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선택이라는 특집으로 촬영 중입니다. 저희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볍게 웃었다. 저도 참 감동적이네요. 그들은 내가 돌아온 것이 생각을 정리하고 후회하고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상상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심지어는 최정표에게 다가가 물을 먹여주기도 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아들은 즉시 감성적인 멘트를 시작했다. 사실 저희 엄마는 본성이 나쁜 분이 아니세요. 잠시 화를 참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서로 사랑합니다. 이윤정도 거들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순간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이 가정이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서요. 나는 옆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최정표의 입가를 닦아주고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다. 카메라 속의 나는 마치 잘못을 뉘우친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보였다. 첫 장면 촬영을 마치고 제작진은 다음 장면인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다. 어머니께서 직접 잘하시는 음식을 좀 만들어주시면 시청자들이 아주 감동할 거예요. 진행자가 말했다.
물론이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가족 다 같이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나들이가 더 따뜻해 보이잖아요. 촬영 감독의 눈이 빛났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화면이 더 생생해지죠. 제가 운전할게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온 가족과 촬영팀을 데리고 강원도 산길을 향해 차를 몰았다. 프로그램 제목은 어머니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선택이 어떤 맛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차를 안정적으로 몰았다. 길 위에서는 말이 거의 없었다. 산길에 접어들자 나는 일부러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길을 골라 달렸다. 뒷좌석의 촬영 감독은 안전벨트를 꽉 잡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여기 길이 너무 좁아요. 제가 운전할까요?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네가 나 늙어서 운전도 못할 거라고 했잖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니? 최정표는 휠체어에 묶인 채 트렁크에 실려 산길에 흔들리다 거의 토할 뻔했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천천히, 좀, 이 속도가 내 평생 가장 부드러운 속도란다. 내 목소리는 가벼웠다. 마침내 우리는 절벽가의 한 전망대에 멈췄다. 바람은 거셌지만 공기는 놀랍도록 상쾌했다. 나는 뒷문을 열어 최정표의 휠체어를 밀어내 그가 온 산을 마주보게 했다.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가장 자주 오던 곳이에요. 버티기 힘들 때마다 차를 몰고 와서 이 산을 봤어요. 여러 번 생각했죠. 그냥 이대로 절벽 아래로 달려버릴까 하고. 촬영 감독이 당황했다. 이 부분 정말 방송에 내보내도 괜찮을까요? 나는 카메라를 쳐다봤다. 눈빛은 맑았다. 괜찮아요. 내보낼 거면 전부 다 내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위해 30년을 참았는지, 어떻게 감정 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마지막에 내 힘으로 탈출했는지, 전부 다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다. 카메라는 모든 사람들을 향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재구성, 이 편집한 버전이 아닌 저 자신의 버전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처자식을 버렸는지, 밖에서 여자를 두고 빚을 지고 도망쳤는지, 내가 어떻게 혼자 집 대출금을 갚고 아이를 키웠는지, 울음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아들이 어떻게 승진을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전 남편을 내 방으로 들였는지, 심지어 언론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했는지, 화면 속에서 최지안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 지금 방송 녹화 중이잖아요. 당연히 알지. 내가 모를까봐? 네가 부른 사람들 아니니? 나는 지금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진짜 잔인함이 뭔지 이어서 연기해주고 있을 뿐이야.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채팅창은 도배되었다. 이 아주머니 진짜 세다. 아들 진짜 쓰레기네. 가족의 재구성. 당장 나와서 사과해라. 나는 라이브 방송을 끄고 휠체어 앞으로 걸어가 잿빛 얼굴의 전 남편을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병원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걸 내 마지막 자비로 알아. 불쌍한 척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 하지만 다시는 내 손가락 하나 건드릴 생각 마. 나는 제작진을 향해 돌아섰. 이 방송 만약 내보낼 용기가 있다면 제 라이브 방송 화면을 그대로 보존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신들 제작사 전체를 뉴스에 나오게 해드리죠. 진행자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입가는 경련하며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다. 나는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바람 속에 서 있는 저 무리를 보았다. 마치 초점을 잃은 배우들 같았다. 대사는 외우지 못했고 연기는 이어가지 못했다. 오직 가차없는 현실만이 카메라 밖으로 튀어나왔을 뿐. 이 리얼리티 쇼에서 나는 아주 깔끔하게 이겼다.
왜냐하면 내가 연기한 것은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내 라이브 방송은 인터넷에서 폭발했다. 단 이틀 만에 공유만 건 댓글 10만 개를 돌파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은 날카로운 칼 같았다. 인간 쓰레기 전 남편, 꼴 좋다. 저런 아들이 바로 가족애를 인질로 삼는 놈이지. 아주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책 내주세요. 뉴스 채널도 뒤따랐다. 어떤 프로그램은 내 라이브 방송 일부를 편집해 하이라이트로 만들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65세 어머니의 통쾌한 단절. 집은 내가 샀고 양심은 무한리필 ATM이 아니다. 나는 여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기자, 네티즌, 광고회사, 심지어 한 출판사에서는 협업을 제안해 왔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조용히 알림창에 뜨는 메시지들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 댓글들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이 맴돌았다. 나는 ATM 기계지, 엄마가 아니었어. 내가 언제부터 ATM 기계가 되었을까? 그가 집을 살 때, 내가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내주었을 때부터였을까? 그가 결혼할 때, 내가 500명분의 피로연 비용을 내주었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매달 자동으로 이체해준 육아 보조금, 손녀 학원비, 전기세, 수도세.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ATM 기계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나 혼자 엄마라고 착각했을 뿐.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박 선생님, 이전에 부탁하신 주택 자금 출처 기록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그 집은 아드님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아 며느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됐어요. 양육권 문제는요? 상대방이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인한 사회적 여론이 아드님께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나는 문득 쓴웃음을 지었다. 참 웃기네. 이제야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예상대로였다. 이윤정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다. ATM 기계가 사라졌고 집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여론도 나에게 기울자 더 이상 버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이틀 만에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전 남편은 원래 있던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졌는데 2주 만에 여성 요양보호사를 성희롱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뺨을 한 대 맞고 나서야 얌전해졌다고. 그는 더 야위었고 눈빛은 공허해졌다. 그 가식적인 미소조차 유지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도 그 시절 그렇게 공허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는 돌아서서 한 살배기 아이와 나를 버리고 사라졌었다. 아들은 학교교원 평가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가정 내 도덕적 결함이 있어 관리직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었다. 부장 자리는 당연히 날아갔다. 그는 내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분을 사귀고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에게는 조종할 무대도 그의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침내 내 펜션문 앞에 섰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엄마, 정말 저희를 버리실 거예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 눈은 희미하게나마 내가 어릴 적 재워주던 그 눈과 같았다. 다만 지금 그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대신 물었다. 너,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아니? 그는 멈칫했다. 입을 열었지만 6월 아니었나? 혈액형은 O형? 틀렸어. A형이야. 나는 매년 생일을 혼자 보냈어. 너는 단 한 번도 내게 카드를 준 적이 없어.
내 허리 어디에 고질병이 있는지 아니? 내가 젊었을 때 내 아버지 빚 때문에 목숨을 끊을 뻔했다는 건 아니?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엄마로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네 아이를 키워주고 집 대출금을 보태줄 수 있을 때였어. 네가 나를 사람으로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침대에 누워 아무 소리도 못 낼 때겠지? 지금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 더 이상 너를 위해 봉사하지 않을 뿐인데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맞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 내 뜻은 언제나 명확했지. 네가 원했던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자원들이었어.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그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승진에 영향이 있을까봐, 창피할까봐. 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는 두렵지 않았구나. 오직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만 두려웠지. 나는 그를 꿰뚫어 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그럼 앞으로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부르지 마. 내 귀가 늙어서 거짓말은 잘 안 들리거든. 나는 문을 닫았다. 그는 밖에 서 있었다. 떠나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젖었다가 마르지 않는 걸레처럼 문에부터 어지럽기만 했다. 나는 돌아와 앉아 녹차 한 주전자를 우렸다. 입안에 머금으니 맑고 담백했다. 무너지지도 통곡하지도 더 이상 자책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즐겼다. 마침내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오늘을. 나는 65세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범죄 때문도 장례식 때문도 아니었다. 깨어났기 때문이었다. 방송이 나간 주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강연 초청이 들어오고 출판사에서는 자서전을 내자고 했다. 한 쇼핑몰에서는 실버 여성복 모델을 제안했고 심지어 내 이름을 딴 단절 홍차라는 차를 출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나는 대부분 거절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것을 더 좋아했다. 노출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 박수갈채가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나는 이미 박수갈채가 필요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 내가 정말로 수락한 것은 한 영화 감독의 제안이었다. 그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간결하고 직설적이었다. 라이브 방송에서 차를 몰고 산길을 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화 한 편에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할은 한국판 델마와 루이스의 노년 버전입니다. 결혼을 파하고 남편을 죽이고 길을 떠나는 모든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연기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단절했을 뿐이죠. 그는 살아있지만 사람답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만났다. 그는 정말로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이 빠르며 눈이 반짝이는 젊은이였다. 그는 만나자마자 말했다. 당신 얼굴에는 제가 3년 동안 찾아 헤맨 무언가가 있어요. 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평생 너무 많이 연기했거든요. 우리는 15분짜리 단편 영화를 찍었다. 나는 그 안에서 3가지만 했다. 운전하고 문을 닫고 카메라를 보고 말했다. 대사는 없었다. 오직 눈빛뿐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그는 말했다. 이게 지금까지 조회수가 가장 높은 작품이에요. 나는 숫자를 묻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내가 신경 쓴 것은 화면 속에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은 그 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었다. 서경이는 나중에 내 매니저 겸 여행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농담했다. 너 이제 떴으니 내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꽉 붙잡아야겠어. 나는 말했다.
나는 거위가 아니라 풀려난 늙은 개야. 누가 감히 나를 다시 우리에 가두려 하면 물어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배를 잡고 웃었다. 우리는 함께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다. 마당이 있는 일본식 평집을 빌렸다. 집 앞에는 차나무를 심고 뒤뜰에는 빨래를 널었다. 시간이 나면 함께 온천에 갔다. 사치스럽지는 않았지만 막 햇볕에 말린 이불처럼 포근한 나날이었다. 때때로 나는 여전히 최지안을 생각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저 한때 키웠지만 이미 놓아준 동물을 생각하듯이.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동시에 그가 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도 안다.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문자를 보내왔다. 미나가 이번 주에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아버지가 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어요. 요즘 학교에서 다시 부장 교사를 뽑는데요. 나는 답장하지도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그것은 이미 소통이 아니었다. 남아있는 연락 습관일 뿐, 마치 이미 해지한 통신사에서 계속 고지서를 보내오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지만 한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 한 번은 그가 좀 더 긴 문자를 보내왔다. 엄마. 딸이 그날 저한테 엄마가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딸은 엄마가 TV에서 우리를 욕했다고 했어요. 학교 친구 할머니들은 하교할 때 데리러 와주고 밥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는데 왜 자기 할머니는 차를 몰고 집을 나갔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어요. 내 할머니는 자기 자신이 되러 가셨어. 그 말을 듣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커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답장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엄마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나는 문자를 다 읽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가 잡초한 포기를 뽑아 아궁이에 던졌다. 나는 사과가 필요하지도 보상을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속한 이 노년을 잘 보내고 싶을 뿐이다. 아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게 밥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돈과 힘을 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나는 조용함을 선택할 수도 시끄러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꽃을 심을 수도 가시를 심을 수도 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 자신을 놓아준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 평생 가장 중요했던 비움은 낡은 옷을 버리거나 창고를 비우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이었다. 너희가 없으니 나는 마침내 나답게 산다. 당신은 이러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가족애가 일종의 요구가 되었을 때 효도와 책임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원망 없이 헌신한 어머니가 결국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기적인 늙은이로 비치는 것. 이것이 공평한가요? 당신도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 내에서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당신은 인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용감하게 자신을 위한 경계선을 그리시겠습니까? 각자의 답은 다를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경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댓글창에 당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그녀의 선택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단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관점이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댓글은 또 다른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무시될 수 없는 진실을 보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